기일 전날 새벽 4시 부엌에서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미연 씨. 카드 결제가 거절되고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엔 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6해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그녀의 편에 섰습니다. 여보, 짐 챙겨요. 오늘 분가합시다. 이것은 어느 종갓집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일 전날의 부엌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미연 씨는 새벽 4시가 되기 전부터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몸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국솥을 올리자 찬 공기 속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미연 씨는 이미 등을 곧게 펴고 손놀림을 빠르게 했습니다. 늦거나 모자라거나 어설퍼 보이는 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다시마를 씻고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창밖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에 김을 만들었고 미연 씨는 그 안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전날 밤 시누이 홍란 씨가 정리해 놓고 간 제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반듯했지만 미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란 씨는 늘 일부러 그릇을 애매하게 섞어두었습니다. 맏며느리가 구분도 못하냐는 말을 듣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연 씨는 말없이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손에 쥔 행주는 이미 물기로 축축했지만 계속 문질렀습니다. 제기 그릇은 무거웠습니다. 노쇠로 만든 큰 제기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이 저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웃는 얼굴은 사치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면 붉게 익던 그 나무 아래서 미연 씨는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제기를 닦았고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달라야 한다고요. 26해가 지났습니다. 미연 씨의 손등에는 주름이 생겼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가 차지한 자리는 여전히 부엌 한 구석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밝아질 즈음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나왔습니다. 한복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며 부채를 펴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침 인사도 하기 전이었는데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기일이라고 물을 이렇게 쓰면 어쩌니? 빗물 항아리 안 보이니? 미연 씨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릇이 오래돼서 여러 번 헹궈야 해서요. 핑계는 입만 열면 줄줄이구나.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시어머니는 부채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비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엌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연 씨는 대답 대신 행주를 개어 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힘을 주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뜨거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는 이보다
더 뜨거운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침장을 보기 위해 잠시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늘 쓰던 카드를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카드를 기계에 찍었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손님, 승인 안 나는데요. 미연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기계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비 거절음이 또 울렸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제 거절.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 중 절반을 도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두부, 시금치, 북어채, 기일상에 올릴 것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슈퍼를 나와 골목길을 걸을 때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손을 떨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 학원비 미납 안내. 3개월 연체 시 퇴원 조치됩니다. 휴대폰 요금 연체 경고. 7일 내 미납 시 회선 정지. 친정어머니 병원비 자동이체 실패. 제시도 불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연 씨는 담벼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연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맞춰 살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백화점 쇼핑을 다녀올 때도 미연 씨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할인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연 씨는 남편 국환 씨에게 매달 생활비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갓집 장남이니까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누이 홍란 씨가 마당에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장은 제대로 봤어요? 오늘 기일인데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작 파 한 단, 두부 한 모, 달걀 한 줄. 미연 씨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국환 씨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잡기도 전에 홍란 씨의 목소리가 마당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카드가 안 된대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든다면서요. 그 말은 일부러 크게, 일부러 또렷하게, 일부러 들리게 한 말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부엌 개수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 위로 찬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채질을 멈추고 부엌 쪽을 노려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에서 제사 준비를 돕던 친척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홍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든다면서요.
형님네가 쓰시는 돈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형님이 돈을 따로. 그 말은 끝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독이 됐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연 씨는 행주를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 친정까지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 미연 씨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자신의 일로 자신이 틈틈이 모은 돈으로 감당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설명이 변명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로 쓴 돈은.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친척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형님들. 그들의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구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종갓집이 쉬운 줄 알았나 봐. 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연 씨의 귀에는 다 들렸지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기본도 없으니 집안이 이 모양이지. 제 분수도 모르고 시집 와서 26해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 꼴이야. 미연 씨는 그 말이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해. 그 세월 동안 참고 견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애 낳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져 위독하다던 날 시어머니는 제사가 우선이라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홍란 씨는 부엌 문틈에 기대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기일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부엌에는 미연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 씨는 개수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부엌으로 돌아와 마지막 국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쟁반에 국그릇 3개를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목이 떨렸지만 미연 씨는 익숙한 동작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부엌 바닥에 빗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스듬하게 마치 일부러 그곳에 둔 것처럼. 누가 놓았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지만 빗자루 끝이 발목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몸이 흔들렸습니다. 쟁반이 기울었고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복 소매 위로, 흰 저고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미연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도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미연 씨는 쟁반을 황급히 마루에 내려놓고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닦아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왼쪽 뺨에 강렬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귀가 울렸고 뺨이 불붙듯 달아올랐습니다. 미연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홍란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만족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광경을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하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미연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걸 맏며느리라고 드렸으니 복이 있을 리가 없지. 조상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손을 털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연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26해를 살아온 이 집에서 결국 이 정도의 존중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연 씨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입구에 남편 국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뺨, 바닥에 떨어진 행주, 시어머니의 뒷모습. 미연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돼달라고. 하지만 국환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3초, 4초. 미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국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의 뺨을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1초. 미연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2초. 국환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 마당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국환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4초. 미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으리라 생각했습니다. 5초. 그 5초 동안 미연 씨는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 번 혼자 삼키고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환 씨는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재킷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는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6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건. 어머니. 국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를 때리셨습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다. 며느리가 잘못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국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그럼 오늘로 끝입니다. 뭐가 끝이야? 저희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분가하겠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종갓집을 떠난다고? 장남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홍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국환 씨는 동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 집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갑니다. 국환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환 씨는 미연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과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짐 챙겨요. 오늘 분가합시다. 미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떠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끼리 삽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미연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26해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연 씨는 이 집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조상님께 죄를 짓는 불효자들. 홍란 씨도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후회할 거야. 어머니 모시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재산도 내가 받을 거야.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종갓집 장남이 집을 나가다니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국환 씨와 미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미연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국환 씨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26해를 살던 집을 나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읍내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전등은 희미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연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종갓집 안채보다 작았습니다. 부엌은 제사 준비하던 곳에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냉장고는 미니 사이즈였고 가스레인지는 한 구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연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국환 씨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버텨야겠어요. 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둘째 딸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미연 씨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의 어깨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 걱정 마. 아이들이 바닥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편의점에서 사온 삶은 달걀과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생수병도 2개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죄송해요. 제가 돈을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 네 식구가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삶은 달걀과 빵으로 먹은 저녁은 초라했지만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환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결심해서. 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면 충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연 씨는 새벽마다 찰밥과 주먹밥을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을 구웠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움직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홍란 씨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국환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경비실에서 일하느라 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날 아침 시장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찰밥 20개, 주먹밥 30개.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찰밥 얼마예요? 첫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1,0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잘생겼네. 첫 손님이 쥐어준 1,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폐가 떨려 보였습니다. 미연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찰밥과 주먹밥이 모두 팔렸습니다. 미연 씨는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어봤습니다. 23,000원. 종갓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작은 금액이었지만 미연 씨에게는 처음으로 손에 쥔 자유였습니다. 국환 씨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고 밤에는 공장 정문에서 불을 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환 씨가 손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재 옮기다가 살짝 베었어. 괜찮아. 미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종갓집에 있을 때보다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장에 70만 원이 모였습니다. 국환 씨는 그 통장을 미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관리해요. 미연 씨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6해 만에 처음으로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족보에서 파겠다. 내 이름 썩자 지워버릴 거야. 조상님을 버린 불효자. 벌 받을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거지처럼 살면서. 그 말은 매번 달랐지만 독은 같았습니다. 그 말 대부분은 신우이 홍란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홍란 씨는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약값도 못 보내면서 무슨 분가야? 양심도 없어? 장남이 책임을 져야지. 형님 이렇게 사느니 그냥 돌아와. 창피하게. 국환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그 말에 국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종갓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홍란 씨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국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야? 뇌졸중.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셔. 빨리 와.
병원으로 가는 길 국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국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홍란 씨는 그들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은 들 거야. 간병비 포함하면 300은 각오해야 해. 오빠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 장남이 해야지. 국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미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못합니다. 홍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장남 며느리가 할 말이 그거야? 오빠 형수 좀 말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교대로 돌보고 비용도 나눠요. 공평하게. 말도 안 돼. 종갓집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규칙이야. 미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럼 홍란 씨가 모시세요. 우리는 우리 몸만 하겠습니다. 그 말에 홍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친척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연 씨는 죽을 끓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미역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미연 씨는 죽 그릇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얼굴과 며느리의 손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홍란 씨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한 숟가락 삼켰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후회일까요? 미안함일까요? 미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다 먹인 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연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죽을 끓여가고 시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있는 것도 밤샘 간병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2시간만 머물렀습니다. 홍란 씨는 그런 미연 씨를 보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이것밖에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장남 며느리가 이래도 돼요? 미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아픈 시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홍란 씨도 딸이잖아요. 홍란 씨가 더 자주 오세요. 홍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2~3번밖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연 씨를 불렀습니다. 홍란 씨가 나간 뒤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내가 너무했지.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와라.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무서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미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돌봄은 하겠습니다. 병원에도 오고 필요한 것도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사는 일은 없습니다. 왜 안 되니? 내가 미안하다잖니. 미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에 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환 씨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내가 아들이잖니. 내가 장남이잖니. 어미를 버릴 거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도 보내고 병문안도 오겠습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잘했어요.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국환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밝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해가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세탁소 앞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국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미연 씨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덜 힘들어요. 원룸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집 냄새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냄새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과 파, 김치가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국환 씨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간도 안 맞는데. 미연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과 함께 먹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국환 씨는 수건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종갓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미연 씨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손도 거칠어졌고 목덜미에는 햇빛에 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국환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좀 더 버티면 조금 나아질까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나아질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미안해요. 좋은 집 못 해줘서. 당신한테 고생만 시켜서. 미연 씨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무도 우릴 무시하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존중할 수 있는 곳이니까. 국환 씨는 미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지만 달빛은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모욕은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존중은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뺨의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선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후회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눈치 볼 필요 없는 숨 쉴 수 있는 존중이 있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고 견뎌온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공감이 되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